비극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이게 아주 슬픈 드라마이기도 하고요. 아니면 대단히 비극적이다라고 말할 때는 어떤 상황에 대한 어떤 서술 내지는 묘사가 될 건데요. 비극이란 말에는 그러니까 다 포함되어 있지만 어쨌든 비극이라는 말이 극이라는 말을 끌어안고 있는 한 출발점은 바로 여기 그리스 비극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읽어볼 이 대목은요, 굉장히 끔찍하거든요. 자, 가겠습니다. 왕께서 비명을 지르시며 뛰어 들어오는 바람에 우리는 마님의 고통을 끝까지 지켜보지 못하고 주위를 뛰어다니시던 그분에게 집중했으니까요. 그분께서는 우왕좌왕하시며 우리에게 창을 달라 하셨고 아내가 아니라 자신과 자신의 자식들을 낳은 이중의 어머니의 밭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셨어요. 미쳐 날뛰시는 그분께 신들 가운데 한 분이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가까이 있던 우리들 인간들 중에는 아무도 가르쳐 드리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그분께서는 누가 신호라도 하는 양 무섭게 고함을 지르며 이중의 문으로 달려가시더니 걸쇠에서 빗장을 뜯어내시며 방 안으로 뛰어드셨어요. 머릿속에 상황을 그리시면 되는데요. 그리고 방 안에서 우리는 흔들리는 밧줄에 꼬인 고에 마님께서 목을 매달고 계신 것을 보았어요. 마님을 보시자 그분께서는 큰 소리로 무섭게 울부짖으시며 마님께서 매달려 계시던 밧줄을 푸셨어요. 가련하신 마님께서 바닥에 누우시자 이번에는 보기에도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분께서 마님의 옷에 꽂혀있던 황금 브로치를 뽑아 드시더니 자신의 두 눈알을 푹 찌르며 대략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말이에요. 종략하고요. 그분께서는 손을 들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자기 눈을 찌르셨어요. 그리고 찌르실 때마다 피투성이가 된 눈알들이 그분의 수염을 적셨어요. 끔찍하죠? 이런 게 비극이겠죠? 아내의 죽음을 목도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자기 눈을 찌르는 남편. 뭔가 깊은 사연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대략 이 대목 보시고 이 글에 그분이 누군지 아실 분도 있을 건데 일단 넘어가 보죠. 너희들의 아버지가 빼앗아 버렸으니까 달콤한 포옹이여 내 자식들의 부드러운 살갗과 향기로운 숨결이여 자 가거라. 나는 고통에 제압되어 더 이상 너희들을 보고 있을 수가 없구나. 내가 얼마나 끔찍한 짓을 저지르려 하는지 나는 알고 있다. 그러나 격정이 나의 숙고보다 더 강력하니 격정이야말로 인간들에게 가장 큰 재앙의 원인이로다. 뭔가 아이들의 아버지하고 아이들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비극적 상황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두 글에서 보신 두 인물은 그리스 비극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그리고 그 주인공들 가운데 가장 비극적인 인물 두 사람이에요. 가장이라고 말하면 조금 셀 수도 있죠. 그런데 실제로 보면 그리스 비극이 그렇게 비극적이지 않거든요. 별로 그렇게 비극적인 것들이 없는데 유독 이 두 사람의 상황은 인간이 상상하기 어려운 고통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비극적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사람 같아요. 제가 이미 답변을 다 드리긴 했는데요. 앞에 건 오이디푸스 왕이라고 되어 있죠. 뒤에 건 지금 메데이아. 둘 다 사람 이름이고요. 이게 메데이아를 다룬 그림입니다. 슬라쿠라가 그렸다고 하는데 이 여인은 그리스 비극에서 가장 슬픈 여인 중에 한 사람인데 배신한 남편 때문에 남편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자기가 낳은 남편의 두 아이를 죽이는 그런 여성입니다. 그 고통을 상상해 보세요. 2중 3중의 고통일 거예요. 남편이 배신을 했어요.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하기로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모든 걸 다 바쳐서 따라온 남편인데 자기 삶을 송두리째 다 뽑아버렸거든요. 그걸 견디지 못하고 남편에게 복수를 하고자 하는데 그 복수 중에 가장 큰 건 결국 남편이 가장 사랑하는 것을 빼앗는 것이면서 결국 남편이라는 존재를 아버지로서의 존재를 이렇게 다 무화시켜버리는 걸 택한 거예요. 그냥 독한 여자가 아니에요. 고통스러운 여자죠. 맥락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오이디푸스 왕은 아마 많이 아실 거예요. 대략 아실 건데
어떤 왕이 신탁을 받으면서 너의 아들이 너를 죽이고 너의 아내를 취하고 너의 나라를 빼앗으리라. 이런 식의 예언을 듣는 거죠. 그래서 아이를 버리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나중에 장성하게 됩니다. 다른 왕국에서. 여기까지는 대략 많은 스토리가 비슷한 것들이 있죠. 근데 이 아이가 장성해서 어떤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의 문제를 하나 해결해 주는데 스핑크스가 낸 수수께끼를 풀어준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그 나라의 왕이 되고 또 왕비와 결혼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거기까지가 이제 스타트예요. 그런데 그 나라에 다시 문제가 생기면서 이 왕이 어떤 도전을 받게 되는 거죠. 아버지를, 이 선왕을 죽인 자를 내몰지 않으면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역병이 끝나지 않을 거다. 그런 말을 듣고 수소문에서 뭐 이래저래 했는데 눈먼 예언자가 나타나서 말 안 해주겠다. 이렇게 계속 빼요. 그러다가 결과 네가 음모를 꾸며서 나를 지금 음해하려는 것이냐 이렇게 막 시비를 거니까 나중에 다 말해주는 거예요. 선왕을 죽인 사람은 바로 너고 네가 결혼한 사람은 너의 어머니다. 맥락 이해하시죠? 버린 아이가 돌아와서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본 그 장면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깨달은 오이디푸스가 고통에 못 이겨서 그리고 이제 그 아내이자 어머니인 이오스카라는 이 어머니가 알게 되어서 결국은 자기 스스로 목숨을 버리고 그 장면을 목도한 오이디푸스가 자해를 하면서 눈을, 상징적인 의미가 있겠죠. 눈을 찌르는 그런 대목입니다. 가장 비극적이기도 하면서 사실은 철학적으로 많이 그 인용되고 또 이렇게 모티브로 쓰이는 부분들인데 예를 들면 뭐 좀 어려운 말인데 뭐 중층 결정이라는, 왜냐하면 그 A가 어떤 사건의 원인이자 동시에 결과 이자 다시 영향을 주는 외부 요인 역할을 막 하고 아주 복잡스러워요.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뭐 다양한 맥락에서 오이디푸스 왕은 얘기가 철학적으로도 이야기 되지만 문학적으로도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소재이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메데이아라는 인물도 사실 비슷해요. 이거 좀 복잡하긴 한데 그냥 간단해요. 어떤 영웅이 있었는데 삼촌한테 나라를 뺏긴단 말이죠. 삼촌한테 가서 내 나라를 돌려주시오. 그러니까 나라에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하니까 가서 황금 모피라는 걸 찾아가지고 와라. 그러면 내가 왕위를 돌려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죠. 그래서 아르고호라고 하는 아주 쾌속선의 영웅들을 태우고 황금 모피를 찾으러 갑니다. 콜키스라고 하는 땅에 가는데 그 콜키스라는 땅에 가서 황금 모피를 얻으려고 하니까 잘 안 될 거잖아요. 그때 그 지역의 공주인 이 메데이아라는 아가씨를 만나는데요. 이 공주가 여러모로 이야손이라는 인물을 돕습니다. 심지어 나중에 이제 이 이야손을 따라 도망치는데 남동생이 아버지가 시켜서 쫓아오거든요. 그 남동생을 죽게 만듭니다. 아버지가 동생의 시신을 수습하느라고 이 두 사람을 쫓지 못하는 상황까지 벌어지죠. 그러니까 가족도 버리고 국가도 버리고 심지어 남동생의 목숨을까지 빼앗으면서 이야손이라는 사람을 쫓아와요. 그리고 쫓아온 다음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이 삼촌이 왕위를 안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야손이 뭐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결국 이 메데이아가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 삼촌의 딸들을 살살 꼬셔가지고 결과적으로 아버지를 끓는 물에 쳐넣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문제를 해결하지만 뭐 이리저리 해서 결과적으로 왕위는 못 찾고요. 두 사람은 쫓겨납니다. 쫓겨나서 다른 동네에 가는데 이 코린토스라는 데에 가요. 다른 동네에 갔더니 거기에 왕이 자기 딸하고 결혼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근데 멀쩡히 하겠다고 해요, 이 남편이. 그러면서 이제 분노와 배신감을 치를 떨게 되는 것이죠. 남편이 되게 비겁해서 내가 지금 여기 공주랑 애를 낳으면 정당한 시민이 되는 거고 내 아이들한테도 도움이 되니까 뭐 못할 거 뭐냐 이런 식으로 굴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면서 쫓아온 이 여성은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몇 번이나 그 남편에게 복수를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아이를 죽이기로 마음먹었는데 그것도 결행을 할까 말까 오랫동안 반복하면서 고민하다가 결국은 아이들을 죽입니다. 복수를 하고 용을 타고 다른 나라로 가버리거든요. 마음의 그 고통을 상상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냥 단순히 독한 여성은 아닌 거예요. 이 두 사람이 갖고 있는 이 비극의 구조가 사실은 그리스 비극이라고 하는 아주 전형적인 어떤 형식의 일반적인 아주 보편적인 그런 인물들이 되는 거죠. 자, 그리스 비극은 실제로는 축제의 일부로서 경연되었다고 해요. 공연도 했고
일종의 그 대회도 했습니다. 서바이벌 비슷한 걸 했는지 어땠는지. 그래서 승자가 나옵니다. 아마 관객들이 보고 투표 같은 걸 지금 나가수 같은 거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승자를 뽑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리스 비극의 작자들은 그 대회의 승자들인 거죠. 국가적인 축제로 열렸다고도 하고요. 대체로 이 그리스 비극이 다루고 있는 것은 인간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인간의 삶에 개입해서 인간이 어쩔 수 없는 어떤 구조를 아예 처음부터 만들어 놓는 그런 존재. 그러니까 이미 짜여져 있는 판이 있고요. 인간은 그 사이에 장기말처럼 던져지는 거예요. 이 짜여진 판을 만드는 존재가 신인 거고요. 혹은 그 신이 만들어낸 운명인 거죠. 아주 거대한 운명, 인간 개인이 뒤엎을 수 없는 그런 커다란 운명과 인간의 대결, 혹은 그 고통 속에서 인간이 어떻게 일종의 그 고통을 견뎌내는 그런 일종의 승리에 도달하는가 하는 그런 내용들인 거죠. 두 가지가 크게 대비된다면 하나는 불가항력적인 힘인 거예요. 우주적인 힘인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비해서 인간은 대단히 나약한 존재입니다. 불완전한 존재죠. 모든 걸 다 알면 이런 고통을 당할 필요가 없을 거잖아요. 근데 자기 운명을 모르니까 계속해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저는 이 그리스 비극의 구조가 한마디로 말하면 거대한 힘에 의해서 그 쪼임을 당하는 주인공들인 거예요. 이 비극의 구조는 지금 모든 드라마나 영화의 단골 소재입니다. 아주 건강하고 밝은 캔디형 주인공이 나오죠. 그리고 이 캔디형 주인공을 괴롭히는 못된 재벌집 딸, 이런 구조가 계속 반복되잖아요. 착한 주인공이, 그게 운명이라 부를지, 지금은 운명도 아니고 뭣도 아니에요. 주로 재벌일 건데. 그 돈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 삶의 경로가 가로막히는 경험을 하고 계속해서 초반부엔 당하다가 마지막에는 그걸 끝내 이기고 복수하는 구조를 만들어 놓잖아요. 반복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비극까지 끌고 나가긴 좀 그렇지만 인간 존재가 갖고 있는 어떤 근원적인 비극성이 있다. 왜냐하면 인간은 다 알 수 없고 전능할 수 없고 전지할 수 없고 그리고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유한한 존재와 아주 그 근원과의 어떤 대결 이런 게 그 그리스 비극의 일반적인 구조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통 그리스 비극의 대부분의 주인공들은 이런 필연적인 운명 때문에 고통을 당해요. 필연적인 운명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운명과 나약한 인간 이 주제일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신탁이 관련돼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신이라든가 운명이라든가 이런 큰 구조화가 나오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해서 그리스 비극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인간이 나약하고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만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이 극 중의 주인공들은 운명에 의해서 망가지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운명에 무작정 끌려가는 존재는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디푸스 같은 경우에도 사실 결정된 운명이 있었잖아요. 태어나기 전에 이미 신탁을 받은 거예요. 이미 예언을 받은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까 아무리 그 운명을 피하고자 해도 결국 제자리에 돌아와서 특히 이 주인공 오디푸스는 아버지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를 피해서 멀리 달아나거든요. 그런 대목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운명을 피하고자 했지만 끝내 자기 운명에 돌아온다는 점에서 굉장히 인간이 수동적인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사실은 오이디푸스는 극 중에서 대단히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인물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멈출 수 있었는데 안 멈췄거든요. 계속 아까 눈먼 예언자가 알려줬다고 얘기했는데 그만둬라. 알면 다친다. 이런 말을 계속 들어요. 그만해라. 더 캐지 마라. 알면 다쳐. 이거 너무 우리 흔히 하는 말이잖아요. 거기서 그만두면 돼요. 그만두면 마음의 괴로움은 어느 정도 있었겠지만 이 고통스러운 운명을 다 떠맡지 않아도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멈추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 나쁠지도 모른다는 그런 암시를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람은 멈추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미 극복한 사람이에요. 당한 게 아니고 행한 거라는 뜻이죠. 이 얘기는 제가 뒤에서 한 번 더 할 건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이디푸스나 메데이아는 운명에 갇힌 수동적인 수인, 죄수의 비극이 아니라 자기 운명을 찢고 추쳐나오는
그런 자유인의 비극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이디푸스 같은 경우에는요, 극 중에서 이 사람 계속 자기를 호명해요. 나 오이디푸스는 나 이렇게 자기를 호명해요. 모든 행위의 시작과 끝이 이 사람 자기입니다. 물론 이 사람을 감싸는 게 거대한 운명인 것도 맞지만 그 운명 앞에서 자기 이름을 끝없이 부릅니다. 호명하는 존재예요. 멈추지 않고요. 메데이와 마찬가지예요. 메데이는 좀 더 복잡해요. 왜냐하면 이 여인이 보통 정념, 그러니까 잘못된 정념의 주인공이라는 점에서 대단히 많은 사람들에게 비판받아요. 누가 이 여자를 칭찬하겠어요, 솔직히. 자식까지 죽였는데, 게다가 잘못된 질투에 사로잡혀서. 남편이 뭐 다른 여자 좋아할 수도 있고, 뭐 심지어 이혼도 할 수 있고, 뭐 한 번에 영웅이 여러 여인과 그 관계를 맺는 게 뭐 크게 부도덕한 것도 아닌 남성 중심 사회에서 이 여성이 좀 정신 나간 것처럼 보이는 거 맞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사실 복잡한 함수가 들어있습니다. 몇 가지만 찝자면요. 아까 이 여인의 고향이 콜키스라고 말했는데 거기가 지금으로 치면 한 중동쯤, 이집트쯤 된대요. 그러니까 그리스 문명으로 치면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냥 단순한 이방인, 그냥 낯선 외국인이 아니고요. 그냥 호리는 아니고 타자예요. 이 그리스인들이 갖고 있는 자기 문명에 대한 자긍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 외곽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야만인에 가까운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세계의 여성이어서도 중심이 아니지만 이방인으로서 이미 그 마지널라이즈드, 외곽화, 주변화된 존재란 말이에요. 이 주변화된 존재가 자기 운명을 순응하지 않고 그냥 밀고 나가는 거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보면 이 야손이 되게 치졸한 변명들을 자꾸 하거든요. 그 변명 중에 아까 하나 그 일종의 그리스 시민권에 대한 욕심을 자꾸 보여요. 뭐 그런 변명들을 막 하는데 그걸 신랄하게 깨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위선적인 그리스 문명, 또 남성 중심 사회 이런 것들을 당시에 비판하는 그런 힘이 사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운명을 스스로 만드는 사람. 그리스 비극을 양면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이런 식의 구조는 우리는 그리스 비극 외에도 반복적으로 다른 뭐 문학이라든지 다른 테마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림이 한 장 있죠. 누굴 것 같으세요?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리자면 마치 오이디푸스처럼 자기 운명을 떠맡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이 가운데 있는 저 청년의 국적은 덴마크. 이름 더 모르시겠죠? 다음 그림을 보시면 금방 아십니다. 햄릿인데 덴마크가 나왔어요. 그죠? 덴마크 왕자가 맞아요. 물론 셰익스피어는 덴마크 사람이 아닙니다만 햄릿의 주인공은 덴마크의 왕자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잘 아시죠? 엄마하고 숙부가 얽혀있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의 유령이 나타나서 나의 복수를 해다오 이렇게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유약한 왕자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하는, 그리고 또 엄마와 삼촌에 대한 의심과 배신감으로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존재. 아까 오이디푸스와 메데이아에 비하면 되게 어떻게 생각하면 유약한 존재 같기도 합니다. 근데 이 사람도 비슷해요. 이것도 뭐 스토리인데요. 별거 없어. 그냥 눈으로 한번 보세요. 뻔한 내용이에요. 그 동생이 왕위를 차지했고 왕비를 차지했고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삼촌과 어머니의 관계가 드러나고 아버지가 자꾸 나 좀 어떻게 해달라고 찌르고 그래서 이 유약한 왕자가 마음을 어쩌지 못해서 막 이렇게 미친 척도 하고요.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대사가 나옵니다.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잔인한 운명의 화살을 받고도 마음속으로 꾹 참아내는 것과 무기를 들고 고난의 바다에 가면이 맞춰서 그걸 박멸해버리는 것. 어느 쪽이 더 고귀한 일인가? 죽는다는 것은 잠이 든다는 것. 그뿐이다. 잠이 들면 아마 인간이 당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가슴속의 번뇌, 헤아릴 수 없는 육체의 고통을 잊을 수가 있을 것이다. 그거야말로 마음속으로부터 바라는 최상의 극치이다. 죽는다, 잠이 든다, 잠이 든다, 어쩌면 꿈을 꾸겠지. 자, 뻔히 아시는 듯 하고요. 이게 인간의 자기 운명을 어쩔 수 없는 나약한 인간의 어떤 본질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거잖아요. 자, 이것도 그리스 비극과 같은 구조라고 할 수 있는 건 두 가지 때문이에요. 하나는 이 주인공이 자기 힘으로 완전히 해결할 수 없는 고통에 쌓여 있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고통에서 자기 스스로를 호명하고 있다는 것. 사실 이 셰익스피어라는 인물 자체가 그런 식의 인물을 형상화해내요. 예를 들어서 유럽 사회에서 우리가 이제 동아시아 문명하고 유럽을 비교할 때 흔히들 동아시아 문명은 좀 더 이렇게 집단적이고 공동체 위주고 서구 문명은 좀 더 개인적이고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좀 듣습니다. 그죠? 그리고 개인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떻게 생각하면 서양의 어떤 전매 특허인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서양은 개인이라는 게 발달했고, 그게 무슨 나중에 자본주의로도 가고, 사회 계약으로도 가고, 그래서 뭐, 지금과 같은, 민주주의, 자본주의를 그게 보통 최상의 제도라고 보통 생각하지만 그것들을 끌고 나오면서 여기까지 왔고 동아시아는 그게 못 됐기 때문에 여전히 집단에 매여 있고 공동체에 매여 있고 그래서 발전이 없고 뭐 정체되어 있고 그런 얘기 아주 지겹도 듣는 얘기입니다만 그런 의미에서 개인이라고 하는 존재가 서양의 어떤 전매 특허처럼 생각되는데 따지고 보면 서양에서 개인도 만들어지고 역사적으로 나타난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서양이라는 존재가 늘 처음부터 이렇게 개인 얘기를 했던 건 아니고요. 심지어 그리스 철학 같은 것도 사실은 근대 유럽이 발견해낸 거예요. 이건 약간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그리스 철학을 근대로 넘어오는 유럽 사회에서 대단히 많이 연구합니다. 자기 문화의 뿌리를 막 만들어내기 위해서. 르네상스라든가 뭐 그런 것도 연관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서양을 바라볼 때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개인이라고 하는 존재가 언제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거든요. 역사적으로 나타난 존재고 특정한 발전 단계에 있는 존재라는 거 맞아요. 그렇게 봐야 돼요. 서양은 처음부터 이렇게 다 훌륭했고 동아시아는 처음부터 발전할 가능성이 처음부터 없었고 이런 생각은 잘못 더 씌워진 것인데요. 개인을 연구하는 사람 가운데는 이 셰익스피어의 주인공이 그 유럽 근대에 나타나기 시작한 개인의 어떤 전형 이렇게 연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자기 운명에 고통스러워하거든요. 자기 상황에 고통스러워해요. 그리고 갈등해요. 근데요, 원래 이렇게 큰 틀에 매여 있는 사람은 갈등도 고통도 없어요. 삶이 그냥 정해져 있는 사람들은 큰 고통이나 갈등이 없어요. 이걸 할지 저걸 할지 선택의 여지가 아예 없잖아요. 농노로 태어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왜 농노라고 불리냐면 땅에서 농사를 지을 뿐더러 신분상 영주에게 귀속되어 있는 사람들, 노예 신분이기 때문이에요. 주거 이전의 자유도 없을 뿐더러 결혼 같은 것도 함부로 못했대요. 이런 사람들한테는 운명이 그냥 필연적으로 결정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할지 저걸 할지의 선택이 일어나는 건 없거든요. 근데 이 셰익스피어의 주인공들은 이걸 할지 저걸 할지 이렇게 하면 재밌을지 이렇게 하면 슬플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관심에 두고 갈등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근대성을 보는 사람도 있어요. 고통을 앞에 두고 있고 그 고통 앞에서 그냥 그 고통을 숙명으로 여기지 않고 뭔가 어떤 행함을 하는 존재. 이게 지금까지 어쨌든 그 그리스 비극에서 나온 그런 인물의 유형 같습니다.